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이제 기초 강좌 10강을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10강은 이제 투자라는 공부하신 분들이, 우리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이 학개론을 이제 정리하실 때 제일 어려워하시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한 7문제, 8문제가 이제 출제를 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초 수업에서는 뭐 특별하게 뭐 많이 다루지는 않고요. 그래서 투자론이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될 겁니다라는 방향만 잡는 식으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19페이지 보면은 이제 타이틀이 투자의 위험과 수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투자론이라는 부분이 테마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부동산 투자론. 이 부분이 한 7, 8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이 투자론이 결국 정리가 되신 분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다 60점이 넘어가신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실 정도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투자론에 대한 논리가 이제 정리가 되면 여기서 썼던 용어들이 금융론에도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에서도 일정 부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이 이제 시장론하고 정책론을 푸실 때 되게 기초적인 지식인 것처럼 투자론도 이제 다른 분야를 풀 때 기초적인 지식이 됩니다. 먼저 이제 부동산 투자가 나올 때 테마를 굳이 잡는다 그러면은 장점이 있어요. 부동산이라는 실물자산에 투자했을 때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유리하냐라는 장점에서 이제 테마를 하나 잡아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이건 기본서 할 때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논리는 투자는 이제 위험이라는 논리가 나오고 수익이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험과 수익에 대한 주제는 용어에 대한 해석 문제로서 반드시 출제를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초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옛날에 누적된 문제가 포트폴리오가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다만 이 두 가지가 요즘에는 결합을 해서 이제 문제를 구성하는 경향이 매우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랑 포트폴리오 이론은 뭐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제 묻고서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용어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인데, 투자론이 왜 어렵냐면은 이 계산과 관계되는 테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화폐의 시장 가치라는 걸 공부하시게 됩니다. 29회 때는 이제 지문이 나왔었고요. 27회, 28회 때는 계산이 나왔었죠. 그래서 다시 30회 때는 또 화폐 시장 가치에서 계산 가능성이 이제 높고요.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자 분석하려면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현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항상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부동산에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분석하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화폐 시장 가치부터 여기까지가 세트예요. 투자 분석 기법은 간단한 방법이 있고 이제 복잡한 방법이 이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기본적인 주제는 이건데, 여기 전반부 내용이 한 2, 3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고, 이 후반부 내용이 4, 5문제가 출제된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제가 삼는 이유가 투자의 개념 때문에 그래요. 투자라는 것은 굉장히 단어 자체가 미래지향적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자가 있었잖아요. 수요자는 물건을 구매해서 본인의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소비자들의 소비 목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근데 이게 소비자 중에서 미래지향적인 기대치를 가지면서 소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투자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투자의 개념을 보다 보면은 이런 주제들을 다룰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논점이 삼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재무관리상의 투자란 압축해서 설명하면은 또 이것이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현재의 현금 지출과 물건을 이제 구매하려면은 돈을 이제 지불해야 되죠. 돈을 현재 지불하게 됩니다. 이게 투자 단계는 취도 단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돈이 투입이 됩니다. 근데 현재 현금 지출과 미래의 현금 유입이 들어오죠. 현재 현금 지출과 미래 현금 유입을 교환하는 행위, 이거를 학문적으로 투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 주제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게 등장할까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미래라고 그랬죠. 미래는 확실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이죠. 미래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미래는 이제 매우 불확실합니다. 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자 용어로 위험. 그래서 위험이라는 요소가 시험 주제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했는데 왜 선택했느냐면은 현재 내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지불한 돈이 있거든요. 이게 투자액입니다. 이게 투자액. 현재 투자액이죠. 이걸 확실하게 지출한 거잖아요. 요거보다도 미래 들어올 현금 유입 있죠. 이게 수익이 되는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내가 지출한 것보다 이게 더 많은 걸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위험이라는 요소가 뭐고 수익이 뭔지를 이제 판단하는 내용들이 이제 시험상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미래에 이제 수익이 있죠. 수익이 과연 어떤 수익이 있느냐, 요거를 판단하는 논리가 뭐냐면은 현금 흐름에 대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이제 총수익부터 세후 수익까지 쭉 진행되는 그래서 현금 흐름에 대한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논점은 중요한 것은 이제 현재 돈이 나갔죠. 현재 1억짜리 부동산을 사요. 근데 미래에 들어올 거 예상되는 이제 현금 유입액이 만약에 2억이다. 그럼 단순하게 보면은 그 명목상 금액은 2억이 1억보다 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논점이 맹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1억이라는 것은 현재 지출한 금액이고 그리고 이제 2억이라는 것은 미래에 들어올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그러다 보니까 화폐 단위 명목상 금액은 2억이 더 클 것 같은데 맹점이 이제 얘는 현재고 얘는 미래라는 이런 금액적인 시간적인 개념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재 1억과 이 미래의 2억이라는 그 금액이 어느 게 큰지 작은지를 판단을 하면은 이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적 차이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적 차이를 조정을 해서 실질적인 가치가 어느 게 큰지를 판단하게 한 기법이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 화폐의 시간 가치, 현금 흐름 이런 게 다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투자 분석을 하려면은 들어온 돈하고 지출한 돈하고 들어올 돈을 서로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 내용이 생기거든요. 이때 현재나 미래라는 시간적 차이를 조정하면서 분석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차이를 무시하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디테일하게 현재랑 미래라는 이 시간적 차이를 조정하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위험과 수익이라는 논리를 공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화폐 시간적 차이를 조정한 화폐 시장 가치, 그리고 이제 수익을 현금 유입 수익을 추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수익이 나오는지를 판단하기 현금 흐름과 그리고 이제 들어올 돈과 지출한 돈하고 들어올 돈을 비교 분석해서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는 투자 분석 기법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적인 요소를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적인 요소를 줄이고자 하는 이제 기법이 있어요. 그거를 포트폴리오다라고 부수적으로 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투자의 한 문단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이걸 이론적으로 쭉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세부적인 테마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투자에 대해서 어느 대상을 투자하느냐, 이게 부동산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금융은 주식도 아니고 그 예금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오로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만 우리가 논하거든요.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잖아요. 그럼 실물 자산에 비해서 실물 자산인데 금융 자산에 비해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뭔가 이제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를 이제 어떤 중요한 테마를 잡아서 논하는 것이 투자의 장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문단을 통해서 결국 주제가 나온다는 생각하시고 이 부분 중에서 제 현실적으로 이제 수험생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파트가 이 앞에 이제 1, 2, 3번에 대한 논리는 문항수가 적게 나오기도 하지만은 상대적인 면에서 이 부분은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더라고요. 기출문제에 나온 지문들이 더 이상 이제 새로운 지문이 만들어지지 않을 정도로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합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가 되게 힘들어해요. 여기는 이제 각종 공식이 나오고 그 현금 흐름에 대한 흐름을 잡고 시간적 차이를 조정해주고 이거를 시간적 차이를 조정하면서 현금 흐름상에 나온 거 가지고 비교 분석한다는 논리가 숫자로 내는 경우도 그 이론적으로 냈을 때 많은 공식적인 측면을 그 암기하고 이해하시는데 되게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뒤집어 얘기하면은 출제원들이 그 당락을 이제 좌우하게 만드는 이제 그 부분을 감정평가론하고 여기 투자 분석론에서 이제 결국 핵심적인 테마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정리가 되셨다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은 다 60점 이상의 이제 안정적인 점수가 분명히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들어갔을 때, 아주 기본을 강의하면서 들어갔을 때 회피하지 마시고, 기출문제가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출제되니까 내가 이렇게 대비해야 되겠지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잡아놓고 정리를 해 주시기를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놓고 다 다루진 않고요. 이제 위험과 수익이라는 논리가 투자의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 다루고, 그 현금 흐름에 대한 논리, 그리고 투자 분석 기법 중에 이제 간단한 몇 가지만 건드리면서 기초 수업을 이제 마무리 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투자는 핵심이니까. 여러분들 19페이지 보시면 이제 타이틀이 제 구조를 해놓고 위험과 수익이라는 논리가 나오잖아요. 뭐 다 하진 않고 이제 밑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타이틀이 위험과 수익이에요. 근데 수익에 보면은 이제 수익률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수익률의 종류가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들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수익률이 위험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다 전부 다 세 가지 수익률이 위험의 개념에서 도출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 위험의 개념 보면은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요 문구가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제 분산 또는 편차로 이용한다라는 표현이 돼 있어요. 문단은 한 문단밖에 안 돼요. 이것이 엄청난 의미를 내용을 전개할 때 또 해석을 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 정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위험의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위험. 위험이라는 논리를 이제 이게 재무관리상에서는 이제 불확실성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하게 되는데 그런 확실성이라는 것은 이제 무위험이라고 이제 표현하게 돼요. 근데 위험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이제 책에 있던 것처럼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그 경영학 책에 이렇게 개념이 나와 있어요. 또는 실현된 결과는 이제 실제치고 예상한 결과는 기대치거든요. 어떻게도 표현하기 시험에 나오게 있었냐면은 기대치가 실제치하고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 실제치가 기대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결국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실현된 결과란 말이 나왔죠. 실제치죠. 예상한 결과치가 나와서 이거는 기대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모든 이제 투자 분석에서는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수치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실현된 결과를 우리는 투자 용어로 뭐라 그러냐? 실현 수익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실현 수익률. 그래서 실현 수익률이라는 이 표현이 그 문구로 수익률의 종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한 결과는 기대 수익률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상치죠. 되게 중요한 수익률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표현하게 돼요. 그럼 이게 벗어날 가능성이다라고 표현했죠. 결과적으로 두 가지가 기대 수익률하고 이제 그 실현 수익률 간에 얘네들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네들이.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가 실현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 차이가 위험의 크기가 되고요. 이 위험의 크기를 뭘로 이제 위험의 크기 벗어날 가능성 말하는데 요거를 뭘로 측정하냐면은 전통적인 이제 측정 기법이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주로 표준 편차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시험 지문에 이런 표준 편차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 표준 편차 수치가 주어져요. 그러면은, 이 표준 편차 수치가 지금 이제 문제상에 제시해주고 있는 투자 대안인 이 부동산 투자안의 위험의 크기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A 부동산의 표준 편차는 뭐 7.5%고,
B부동산의 표준 편차는 4.5%다라고 이제 표현을 이렇게 주어졌어요, 데이터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A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B부동산보다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뜻이야. 즉, 이 표준 편차 수치가 크면 클수록 더 위험한 부동산으로 그 분석이 판단이 되고요. 더 위험하다는 것은 결국 투자할 때 기대되는 수익률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뜻이야. 이렇게. 내가 기대한 것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한 감이 커지는 거죠. 그게 위험이 커진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현하고 기대 수익률을 논할 때 투자 대상이 우리는 부동산을 다루거든요. 이런 부동산은 위험 자산이에요? 아니면은 무위험 자산이에요? 라는 제 질문은 우문이죠. 우리가 무위험 자산이라 그러면 우리가 투자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부동산은 대표적인 위험 자산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럼 위험 자산을 논할 때 기본적으로 논하는 자산이 무위험 자산이라고 있어요. 무위험 자산. 그럼 무위험 자산은 말 그대로 불확실성이 없는 자산인데 얘네들은 이제 실현 수익률하고 기대 수익률이 서로 일치되는 자산을 무위험 자산이라 그럽니다. 즉 무위험 자산에서 제시해진 기대 수익률이 만약에 3%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무위험자에 제시된 3% 기대 수익률이 실현되지 않을 거라는 불확실성이 전혀 없는 자산이야. 왜? 이 자산은 3%가 실현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 두 가지가 같아지면은 요 두 가지 차이가 위험의 크기라 그랬죠. 크기를 측정은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이라 그랬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기대하고 실현 결과가 같아지면은 이 표준 편차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0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위험 자산의 표준 편차는 0이다 하면은 그것은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무위험 자산은 현실적인 상품 중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제 미래가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의 기준을 삼기 위해서 완전 경쟁력처럼 하나의 기준을 삼기 위해서 무위험 자산이라고 가정하는 상품을 제시해줘요. 그것이 어떤 거냐 잡아봤더니 국가가 발행한 국채가 있어요. 그럼 국채를 구매한 사람한테 국가는 국채가 제시해주는 수익률에 대해서 국가가 지급 보증하는 겁니다. 때문에 국채를 구매한 사람들은 국채가 제시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않을 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실상 없다라고 가정합니다. 국채가 제시한 실현 수익률이 휴지가 되는 경우는 실현이 안 되는 경우는 국가가 망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무위험 자산은 뭘로 잡냐면은 우리 시험에서는 국채를 잡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논하는 것은 이제 부동산이라는 자산이고요. 부동산은 위험 자산입니다. 부동산을 한번 잡아볼까요? 이게 이제 경영학을 전공한 경영학에서는 요거를 이제 주식으로 잡아서 이 똑같은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위험 자산은 이 실현 수익률하고 이 기대 수익률이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는 자산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험 자산의 경우는 위험 자산이 제시한 수익률이 과연 실현이 될까? 확실성이 없어. 불확실성이야. 그럼 결국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라는 것은 표준 편차 값이 항상 0보다 큰 값이 제시해져요. 플러스 값이 제시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표준 편차 자체가 위험이라 그랬고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문제는 너무 복잡해서 시험에 내지 않고 그냥 숫자만 제시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투자자들이 이제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그 부동산이라는 위험 자산에 만약에 이제 10억에 나왔다, 부동산을.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10억짜리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10억이라는 현금 자산을 현재 지출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생각하는 거야. 내가 10억 원짜리 부동산 사면은 미래에 내가 투자하게 지출한 10억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나올 거를 사실상 기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들 10억이라는 자본을 투입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자본을 투입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을 판매하고자 하는 그 사람한테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유명한 수익률이 나와요.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수익이 나왔어요. 실현 수익률,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요구 수익률에 대한 결정을 할 때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야. 이 사람은 이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 투자자는 10억이라는 현금을 위험 자산인 부동산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이 사람은 뭐죠? 국채라는 무위험 자산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 10억 원어치 국채를 사면은 국채가 제시해주는 수익률이 만약에 3%라 그러면 이 사람은 3%가 실현된다는 확실했었잖아.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를 이 사람은 10억 원어치 국채를 샀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국채 투자한 거를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굳이 위험자산인 부동산을 선택한 거야. 그러면 위험자산을 선택한 투자자 입장에서 본인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대가가 있어요. 대가가 수익률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최소 부동산을 선택할 때 최소 뭐보다는 더 달라 그러냐면은 부동산이 투자자한테 제시해주는 수익률이 국채가 제시해주는 수익률과 똑같다 그러면 굳이 투자자는 위험자산을 선택할 필요가 없을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부동산을 이제 만약에 갑돌이라 가정하면은 갑이라는 투자자는 부동산을 이제 자기한테 부동산을 파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할 겁니다. 내가 10억 원어치 당신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안전자산인 국채를 투자하는 걸 포기하고 왔다. 그럼 국채가 제시해주는 이 수익률보다 최소한 더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우리 뭐라 그러냐? 무위험자산에 투자했을 때 기대되는 수익률 이렇게 표현해. 근데 너무 긴 거야. 그래서 무위험자산에 투자할 때 기대되는 수익률 그거를 우리가 줄여서 무위험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위험률은 모든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대가가 돼요.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위험률이 만약에 3%다. 3%만 보장해주면은 이 부동산 판매하는 사람이 굳이 부동산을 살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은 부동산을 선택한 투자자는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합니다. 뭐에 대한 보상이냐? 부동산이 국채보다 더 위험하죠. 그렇죠? 더 위험하다 그래서 투자자는 부동산을 선택하는 투자자는 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냐? 내가 위험을 선택한 거에 대한 즉 위험에 대한 보상을 더 달라. 뭐에다가 국채보다 더 달라라고 합니다. 그 위험에 대한 보상을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투자 용어로 위험 할증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위험 할증률.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대가는 무위험자산인 무위험률하고 무위험자산 제시한 수익률인 무위험률하고 위험자산을 선택했을 때의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그다음 보상이라고 볼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할증률을 더 달라고 한 것이 뭐다? 투자자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대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수익률의 종류인 실현 수익률,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세 가지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위험의 개념이 한 줄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제를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요구 기대 실현 이렇게 논하겠지만은 그럼 그 다음에 주제가 바로 밑에 나와 있는 2번에 대한 논리죠. 그럼 위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텐데 그러면은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국채라는 자산보다 내가 위험에 대한 보상을 달라 그럴 때 어느 부분에 대한 더 보상을 달라고 할까? 즉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국채보다 어떤 면에서도 위험한 자산인지를 이제 분석을 하고 분석한 위험에 대한 만큼 더 보상을 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위험에 대한 종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위험의 종류. 근데 이제 여기서 위험의 종류는 결국 책을 쓴 사람들이 어떤 위험이냐라는 것은 본인들이 이제 명시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중개사 시험이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고려해야 될 위험의 종류가 계속 누적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누적된 위험의 종류를 보니까 모든 출제원들이 공통적으로 관심 갖는 위험의 종류가 있더라. 그게 정형화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정형화된 그 위험에 대한 종류를 이제 파악하는 게 오랜 역사를 가진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형화된 위험이 거기 보통 우리 시험에서는 5가지를 제시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5가지가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먼저 사업상 위험을 고려합니다. 사업상 위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업 자체의 수익성에 관한 불확실성을 사업상 위험이다라고 얘기해요. 실물자산이니까 그래요. 이렇게. 근데 사업상 위험 개념할 때는 말 그대로 거기 표현에 사업이란 말이 나와. 근데 너무 직접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는 사업상 위험을 다시 디테일하게 구성하더라고요. 그 사업적인 면에서 다시 3가지가 위험이 여기 존재하게 돼 있어요.
먼저 사업하다 보면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많이 영향을 받아요. 뭐 경기가 안 좋다든지 이렇게 경기가 침체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장 사업하다 보면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 시장의 불확실성이 사업적인 면에서 영향 주는 거를 시장 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운영상의 위험도 있어요. 사업하는데 임대료가 높아져요. 임차자 입장에서. 그러면은 경비가 많이 높아지고 최저임금이 높아져서 그러면 경비가 많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운영과 관계되는 영업경비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한 거 그리고 근로자들이 막 파업을 해. 그럼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수익성이 많이 저하되겠죠. 이렇게 사업하는 과정 중에 운영과 연관되는 불확실성, 경비 부분이라든지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운영상 위험을 합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은 이제 그 실물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실물 자산의 부동산 선택할 때는 위치가 고정이 돼 있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입지 선정과 연관되는 위치적 위험이 있습니다. 입지 선정과 연관돼. 위치를 잘못 선택하면 이거 옮길 수가 없잖아, 이렇게. 근데 이제 사업상 위험이 세부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 경비와 연관되는 거, 입지 선정 실패와 연관되는 거, 세 가지가 구성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출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근데 이 사업적인 면에서 한번 국채랑 비교해 보세요. 국채는 사업상 위험을 사실상 고려하지 않아요. 왜? 국채는 채권이다 보니까 그걸 사면은 그 정해진 채권상에 명시된 수익률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받으면 돼. 뭐 운영상 위험, 경비가 전혀 필요 없고 입지 선정 전혀 고려할 필요 없어요. 시장의 불확실성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인 면에서 사업적인 면에서 국채보다 부동산이 더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 인정. 그래서 사업상 위험을 부동산 투자자를 고려할 위험으로 이제 인정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금융상 위험이 있어요. 금융상 위험은 이제 그 대출을 받는 거죠. 타인점을 이용하는 거야. 왜? 부동산은 비싸요. 그래서 본인 능력 가지고 부동산 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게 됩니다. 그 대출을 받았는데 걱정되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타인점은 금융상 위험은 타인점을 이용했을 때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 이거를 우리가 뭐죠? 금융적 위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융적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출을 안 받으면 돼. 그 대출을 안 받으면 사실상 부동산을 구매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았을 때 금리가 인상이 돼요. 금리가 인상되면은 수익성이 악화되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돈을 못 갚는 경우가 발생하죠. 채무 불이행 가능성. 이렇게 약간 연결시키면 돼요. 못 갚을 가능성. 이게 이제 금융적 위험입니다. 때문에 금융적 위험 논할 때 꼭 대출과 연관되는 말이 나옵니다. 대출 받았을 때. 근데 국채는 금융적 위험을 고려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출을 받아서 국채를 산다? 논리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 왜? 대출을 받았다.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정해서 대출을 10억을 받았다. 그럼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 그러면 대출 이자율이 만약에 5%예요. 근데 그 대출을 10억 원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뭐죠? 국채를 사는 거야. 국채가 제시한 수익률은 2%야. 대출 이자율은 5%야. 그럼 이게 역마진이 발생하잖아. 그래서 국채를 대출받아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채는 금융적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결국 금융적인 면에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살 수밖에 없는 실물자산이 부동산의 경우에 금융적인 위험이 국채보다는 더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금융적 위험을 하나의 위험으로 인정하게 됐어요. 세 번째, 법률상 위험이죠. 실물자산이야. 그럼 법적 환경이죠. 제도적인 변화, 법률적인 환경, 제도적인 변화라는 거죠. 특히 법적인 환경의 변화는 토지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게 되는 거죠. 땅을 사서 이 법적 환경이 변하지 않을 걸 기대했는데 용도지역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이거 주거지역 땅을 사는데 이게 농업적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지? 걱정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국채는 법적인 위험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말 그대로 채권이다 보니까 채권사에 명시된 수익률을 그냥 국가가 보증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법적인 실물자산인 부동산은 법적 환경의 변화, 제도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게 이제 노출되는구나. 그에 영향을 받는구나. 그에 비해서 국채는 영향을 안 받네. 그래서 국채에 비해 부동산이라는 실물자산 투자할 때 그래. 법적인 위험을 하나의 위험으로 인정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번째, 유동성 위험. 유동성이라는 말은 현금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유동성 위험은 실물 자산이에요.
지금 실물자산 부동산은 상경을 말하잖아. 실물자산을 현금자산으로 전환할 시. 그럼 어느 때 얘기할까요? 처분시를 얘기하겠지. 부동산 투자자들은 부동산을 사면은 그거를 이제 수명이 다 될 때까지 끝까지 보유한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보유해가지고 적정한 임대수를 얻다가 나중에는 판다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살 때부터 팔 거를 염두에 두고 투자 분석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근데 걱정되는 게 있어요. 내가 실물자산을 구매했을 때 돈을 지불했죠? 나중에 매각하는 거야. 나중에 처분하면 뭐죠? 현금 자산으로 다시 들어오잖아. 취득과 처분은 반대적인 상황이 발생하니까 다시 취득할 때는 현금 자산 내보내고 실물 자산을 들어왔어요. 그럼 처분할 때는 실물 자산 내보내고 현금 자산 다시 들어온 거야. 그럼 처분 시 이거는 유동성 처분 시에 고려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물 자산을 현금 자산 전환하고자 할 시에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개념도 이제 올해 29회 때도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나중에 대파할 때 손해보면 어떻게 되지? 걱정하는 마음을 우리가 유동성 위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현금, 실물자산을 현금화 시킬 때, 처분시겠죠? 현금화 시킬 때 손해보면 어떻게 되지? 자본이득을 기대했는데 자본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지? 그 걱정하는 마음. 이거를 유동성 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업이란 단어, 금융법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신다는데 유동성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지 못해서 과거에 유동성 위험이 좀 상대적인 면에서 많이 출제를 했었어요. 이렇게. 근데 국채는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죠. 왜냐? 그 1년 만기 국채를 샀다. 10억 원을 샀다. 1년 지나면 원금 10억 그대로 돌려줘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국채보다는 부동산 투자 시에 유동성 위험을 더 고려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구나. 인정. 이렇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이제 인플레 위험입니다. 인플레라는 것은 이제 물가 상승이죠. 물가 상승에 의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그래요. 인플레이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상한 인플레이션이 있고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근데 예상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왜? 예상한 인플레이션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대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게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가 문제가 돼. 그럼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은 투자자가 만약에 투자한 부동산 임대한다. 임대했을 때 이거를 임차인한테 전가를 못 시켜. 예상한 인플레이션은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임차인과 임대계약 체결할 때 임대료에 예상한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나왔다. 즉 2%가 인플레를 예상해서 2%를 임대료를 책정할 때 반영했어요. 근데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5%가 더 나왔다. 이거를 전가시켜야 되는데 전가를 못 시켜. 왜 그럴까요? 인플레이션은 1년 동안에 발생한 건데 임대계약은 정해져 있어. 정액임대처럼 2년 동안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플레가 예상치 못한 발생을 전가를 못 시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전가를 시켜야지 그 인플레이션에 인한 손실을 줄일 수가 있는데 전가를 못 시키니까 매달 받는 현금 임대료 있죠. 50만 원 받는 현금 임대료 실질 가치가 점점 사실상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 위험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이걸 전부 다 투자자인 임대인이 다 부담해야 되다 보니까 실질 임대료가 저하될 가능성. 요거를 인플레이션 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투자자들은 정부가 통계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과거에 만약에 10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매년 인플레이션 2%가 발생했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매년 평균 2%가 발생하면 앞으로도 2%가 나올 걸로 추정이 되잖아. 근데 투자자들은 정부 통계에서 나오는 예상한 인플레이션보다 좀 더 많이 잡아요. 한 5% 더 잡아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대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투자자의 임차인한테 임대료 책정할 때 전가시켜. 이 과정 중에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인 인플레이션 해칭 기능이 발생한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은 그런데 국채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금법인데 요 네 가지는 그 국채에 비해서 부동산이라는 실물자산 투자할 때 상대적으로 더 고려해주는
위험에 대한 종류로 대표적으로 드는 것이고, 근데 인플레이션은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이 다 공통 영향을 받아. 국채도 영향을 받아. 그래서 이거는 공통적인 위험 요소로 보통 가장 대표적인 걸로 제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실물에 투자할 때 국채보다 더 독특한 위험이 4가지하고 공통 위험인 인플레에서 보통 5가지 위험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거에 대한 질문이 이제 29회 때 나왔었어요. 이렇게. 위험에 대한 종류가.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결국 위험한 자산이기 때문에 위험적인 요소가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책의 19페이지에 위험에 대한 종류가 나옵니다. 그러면 위험에 대한 종류를 통해서 방금 위험의 개념을 통해서 실현 수익률,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3가지 수익률을 도출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로 확인하는 의사결정할 때,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은 사전적인 의사결정이거든요. 내가 저 부동산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는 사전적인 의사결정이야. 사전적인 의사결정과 무관한 수익률이 있어요. 그게 무슨 수익률이냐면은 실현 수익률은 투자하고 난 다음에 사후적인 결과물에 대한 논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익률을 이제 가지고 비교를 할 때 뭐하고 뭐만 가지고 하냐면은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만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뭐고 요구 수익률에 대한 구성 요소가 뭐고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제 수익률의 종류에서 기대 수익률 뭐라고 설명하고 20페이지 부분은 요구 수익률에 대한 뭐라고 설명되어 있고 밑에 3번에 실현 수익률 뭐라고 설명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안 하도록 하겠어요. 이거는 기본서에서 어차피 자세하게 해드려야 될 내용이고 거기에 몇 가지 예제가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로는 이제 기초 강의에서는 뭐 디테일하게 하기보다는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합니다라고 방향만 잡는 식으로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위험이라는 요소가 투자론을 지배하는 가장 기본 베이스 용어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요소를 통해서 많은 이제 시험과 관계되는 그 여러 가지 주제가 이제 등장하고 그 등장하는 주제에 의해서 출제원들 문제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은 방향성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디테일하게 이제 안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위험이란 이 내용은 나중에 기본서 할 때 같은 내용을 한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밑에 그 다음 페이지부터 나오는 이제 그 내용들은 이제 생략하겠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투자 분석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기초고요. 두 번째 기초가 있어요. 두 번째 기초는 이 현금 흐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가 논하거든요. 현금 흐름.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나올 것인가 그를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계산과 관계되는 문제는 전부 다 이 현금 흐름에서 등장하게 되어 있고요. 현금 흐름에 대한 논리는 21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항상 출제합니다. 그래서 21페이지에 제10절 현금 흐름에 대한 논리가 그럼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구성 요소가 이렇게 됩니다는 기초적인 상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조금씩만 이제 간만 익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부적인 기본서 두꺼운 책에서 다 논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론에서 우선 중요하다, 무슨 단어가 중요하다, 위험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를 강조하면서 이제 제 이제 9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0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어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현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